자,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동, 그리고 판구조론 이후에 현대 지질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아메리카 부근의 판 ABC와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세 종류의 판 경계가 모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가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B 주변에 발산형 경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판의 이동 방향이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겠죠. A와 B 사이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판이 모이기 위해서는 A판이 이런 형태의 이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있기 때문에 A판은 B판 아래로 섭입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 사이사이에 있는 요 영역들, 바로 이것이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판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섭입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태평양판, 해양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습니다. 자, 니은, B는 C에 의해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B를 봤을 때 C에 대해서 요런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기역의 발견은 멘틀 대류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 기역은 변환 보존형 경계지요. 자, 변환 단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판 구조론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 1번이 됩니다. 그림은 어느 판 경계 부근에서 진원의 평균 깊이를 점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진원이라는 것은 실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이, 얼마만큼 깊은 곳에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자, A와 B 지점 중 한 곳은 대륙판에, 한 곳은 해양판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봤더니 A에서 B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A가 있고 이렇게 A 쪽 판이 섭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B판 아래에서 지각 변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쯤 지점에 A가 위치하고 요 반대편에 B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깊어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판의 경계는 A보다 B에 가깝다. 자, 이 지점에서 보게 되면 판의 경계는 진원 깊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점에 가깝죠. 자, 여기가 100km라고 했기 때문에 판의 경계는 요쯤에 위치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니은, 이 지역에서는 정단층이 역단층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자, 여기에서는 수렴형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횡압력이 작용하지요.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은 역단층입니다. 정단층과 역단층은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지 않습니다. 자, 디귿,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은 주로 B가 속한 판에서 일어난다. 지진과 화산 활동은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B판이 있는 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지요. 따라서 답은 디귿 3번이 됩니다. 지진파를 통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지구의 내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경계면을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연속면에서 속도 변화를 가지고 지각, 멘틀, 외핵, 내액의 네 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직권의 물리적 분류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자, 이것은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구분이 되지요. 암석권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연약권은 상대적으로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권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연약권의 물질들은 조금은 녹아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암석권 영역을 판이라고 부르며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 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천천히 흐르는 대류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질이 상승하고 차가운 물질이 하강하는 흐름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암석권,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멘틀의 연약권에서는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액체 또는 기체와 같은 유체들은 뜨거운 부분은 팽창을 하지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밀도가 감소하지요. 반대로 차가운 부분은 수축하여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약권에서도 따뜻한 부분은 부피가 증가하여 밀도가 감소하고 차가운 부분은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 지표로 올라오고 차가운 부분은 하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유체의 대류가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대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멘틀의 어느 지역이 따뜻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차가워야 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1번.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질 현상과 복각을 통해 추정한 대륙의 당시 위치 등을 통해 직권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베게너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판이라고 지칭했었죠. 깊이로 따지면 100km 내외 정도가 됩니다. 상부 멘틀은 사실 깊이 400km 정도까지를 의미하는데 100km보다 깊은 곳은 판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에서 봤듯이 물질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역, 그러니까 100km부터 400km 깊이를 가지는 영역은 직권의 온도가 암석의 녹는 전보다 약간 더 녹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약간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지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은 녹아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가리켜 고체이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고체다라고 해서 유동성 고체라고 부릅니다. 엿이나 푸딩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들은 온도가 높은 부분은 표면으로 올라오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중심부로 가라앉는 그러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멘틀 대류라고 하지요. 그러면 실제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멘틀의 열원을 추적해 보게 되면 대류가 일어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멘틀 내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한 열,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생기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핵과 지각의 온도 차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자, 우라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량이 매우 큰 원소입니다. 원자량이 235인 것도 있고 238인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235짜리를 생각해 보면 양성자 개수가 92개, 그런데 중성자의 개수가 143개나 됩니다. 보통은 두 개의 입자가 같은 수일 때 안정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요. 중성자가 많다 보니까 불안정한 원소로 존재하고 이것은 분열을 함으로써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핵 분열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게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됨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방사능 붕괴라고 하지요.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원소를 방사성 원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우라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중성자를 투입하는 등의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자, 그것이 연쇄적인 폭발을 가능하게 만들게 되면 원자 폭탄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원자 폭탄이면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감속제와 제어봉 등의 물질들을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를 원자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멘틀 내부에는 우라늄 외에도 칼륨이나 토륨과 같은 방사성 원소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은 칼륨인데요.
칼륨은 원자 번호 19번이고 원자량은 40 정도입니다. 즉 양성자의 개수가 19개라면 중성자는 21개로서 그 두 가지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소이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칼륨에 있는 중성자는 양성자로 붕괴되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즉 칼슘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멘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멘틀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물질들은 그 지각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지각에 있는 차가운 멘틀은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멘틀 대류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직권의 내부로 갈수록 그 온도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멘틀 하부에 있는 뜨거운 물질들은 지각 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바로 이것이 멘틀 대류의 원동력 중 또 다른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홈스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또는 땅덩어리들이 움직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은 그 과학적인 관측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멘틀 대류만으로 모든 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이 적혀져 있지만 그 답은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멘틀 대류만을 가지고 판의 이동을 계산해 봤을 때 실제 판 운동의 20%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판 이동에는 멘틀 대류 외에도 다른 원동력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부터는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정리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판은 상부 멘틀 위에 떠 있는 상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판은 움직일 수가 있지요. 멘틀 대류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우라늄과 칼륨, 토륨과 같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입니다. 멘틀에 있는 칼륨, 요즘에는 포타슘이라는 명칭으로 쓰이고 있죠. 이 안에 있는 중성자는 양성자로 붕괴하며 칼슘으로 변하고 약간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붕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온도 차이를 발생시키지요. 또 다른 하나는 멘틀 내부,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과 외부, 지각 쪽의 온도 차이입니다. 하부 멘틀 쪽의 온도가 높으므로 여기에 있는 물질이 상승하고 지각 쪽에 있는 물질은 하강하며 대류가 일어나게 되지요.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의 움직임만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멘틀 대류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판의 이동 속도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을 움직이는 힘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에서부터 이렇게 물질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해령을 중심으로 판을 밀어내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어내는 지역에서는 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땅덩어리들은 밀어내는 힘, 바로 횡압력을 받게 됩니다. 횡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역단층이 나타나야 되지요. 실제 관측을 해봤더니 역단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단층, 즉 장력에 의해 나타나는 단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동 속도는 해령에서보다 같거나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말인즉슨 해령을 중심으로 밀어내는 힘 외에도 다른 힘이 판 이동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을 움직이는 힘 두 번째는 해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책상이 있고 책상에 수건을 걸어 놓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 책상 모서리에 별로 삐져나오지 않게 수건을 걸어 놓게 되면 이 수건은 안정합니다. 자, 하지만 수건의 모서리에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걸어 놓게 되면 이 수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부분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수건을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섭입하는 판 역시 다른 판은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끄는 힘에 의해서 판이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양 지각이 오래될수록 그 밀도가 커서 쉽게 들어가므로
판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판을 움직이는 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수심이 깊어진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해령 부근이 높은 지점 그리고 해구에 가까울수록 점점점 그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경사가 작용합니다. 경사가 작용한다라는 것은 지구 중력에 의해 판이 완만히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판을 움직이는 힘은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정리해보면 해령에서부터 밀어내는 힘, 두 번째는 해구에서 끌어당기는 힘, 세 번째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 완만하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는 끌려가는 힘이 있는 곳이 더 빠릅니다. 즉,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 판을 보겠습니다. 자, 남아메리카 판은 아래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해령으로부터 밀어내는 힘, 그리고 중력에 의해 완만하게 미끄러져 가는 힘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힘만 존재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습니다. 자, 반면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어떻습니까? 해령에서부터 밀어내는 힘, 중력에 의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 외에도 섭입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지요. 자, 교과서 세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멘틀 대류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해령에서 판을 밀어 올리는 힘으로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이 힘은 미는 힘보다 강하고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열기둥, 즉 플룸이라고 하지요. 이 플룸이 하강하는 곳, 즉 섭입되는 곳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해구가 발달한 판은 그렇지 않은 판보다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자, 현재의 판의 이동은 GPS 등의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 또는 현재의 위치 정보를 0,0 원점으로 두고 과거와의 위치 차이, 이것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지점의 절대적 GPS 위치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전의 위치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판은 10년 동안 이렇게 이동을 한 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위치 정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의 위치를 0,0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당시 위치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주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력으로 이동했는지를 추정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GPS 관련 문제는 최근에 종종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해양판 A와 B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현재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해양판 A와 해양판 B의 위치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현재의 위치가 0,0으로 나와 있죠?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2012년에 남북 방향의 위치는 마이너스 60, 즉 남쪽으로 60만큼 위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서방향으로는 마이너스 한 45 정도, 그러니까 서쪽으로 45만큼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치를 나타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좌표 평면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0,0 원점의 위치가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위치는 어떠냐? 서쪽으로 마이너스 45만큼, 남쪽으로 마이너스 60만큼 위치한 지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판은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북동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해양판 B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를 0,0이라고 두고 과거의 위치를 남북 방향으로 마이너스 15, 동서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5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려보게 되면 현재의 위치가 여기일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과거 위치는 여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GPS 문제는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충분히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지워보겠습니다. 현재 대륙의 이동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바로 GPS를 이용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현재 대륙의 위치를 0,0으로 두고 북쪽과 동쪽을 각각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가령 어떤 대륙의 과거 위치가 동서 방향으로 마이너스 70, 남북 방향으로 플러스 2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자, 동서 방향으로 마이너스 70이니까 요만큼, 남북 방향으로 플러스 28이니까 요만큼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륙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대륙이 현재보다 북서쪽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 이동 방향은 바로 남동쪽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판구조론을 통해서 암석권의 다양한 운동과 지질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 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멘틀 대류만으로는 이동하는 속도를 설명할 수 없었기에 아까 보던 것처럼 다양한 원동력을 제시했습니다. 자, 후안 데푸카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북아메리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만한 해양판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듯이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가 대단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발산형 경계의 위치는 수렴형 경계 쪽으로부터 마침내 섭입되게 되지요. 그럼 여기에선 섭입되면서 여기에서 해령,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판구조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판구조론에서는 발산형 경계가 있으면 수렴형 경계도 있어야 된다. 멘틀 대류 때문에 그런 형태로 얘기하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대서양 중앙 해령, 발산형 경계죠.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여기도 발산형 경계입니다. 여기. 자, 그런데 아라비아판과 아프리카판을 가르는 경계, 바로 여기도 발산형 경계죠. 바로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기존의 판구조론으로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판의 경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질 현상,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은 기존의 판구조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판 내부에서 어떠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열점이라고 하는데요. 판 경계에서도 종종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의 내부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플룸이라는 열기둥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멘틀 하부, 외핵과 내핵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성분은 무엇이냐? 멘틀 성분입니다. 금속질 성분이 아니라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분은 지표까지 상승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외핵까지 하강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룸들이 상승하거나 하강하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 상승하면서 특정한 지점에서 화산 활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 바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죠. 대표적인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하와이 보입니까? 그리고 제주도도 열점입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 있는 아이슬란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판 구조론만으로는
현재의 지질 현상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판 경계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판 내부에서 보이는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판 안에 있는 하와이 열도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상부 멘틀뿐만 아니라 하부 멘틀까지도 일어나는 열 대류 모델을 설정하고 외액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지표로 상승한다는 열기둥 이득 이론, 플룸 구조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상부 멘틀의 열대류에 의해서 지각의 여러 변동이 일어난다는 판 구조론과는 달리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모두에서 열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플룸 구조론은 설명합니다. 특히 멘틀과 외액 사이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를 열점이라고 합니다. 열점은 판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GPS로 봤을 때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점이 고정되어 있고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산섬들의 배열 그리고 나이 등을 추정해 보게 되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접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화산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산섬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화산섬이 만들어질 당시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위치는 같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복각 등의 자료 역시 똑같겠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판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화산섬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화산섬입니다. 그만큼 판이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가령 이것의 나이를 500만 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300만 년, 얘를 200만 년, 그리고 얘를 현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화산섬이지요. 그러면 나이 순으로 추적해보게 되면 5, 3, 2, 빵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판의 이동 방향을 알고자 하면은 이 연령과 반대 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판이 이동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와이 섬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나이가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이 섬이 포함되어 있는 태평양판, 바로 이 태평양판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와이 섬이 나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와이가 현재지요? 그럼 나이 순으로 현재까지 이어보게 되면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럼 판의 이동 방향은 이것과 반대 방향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바로 열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아까의 그림도 나이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화살표처럼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 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나오느냐? 처음에는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교재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플룸 구조론에서는 하부 멘틀의 물질이 지표로 올라오는 것을 뜨거운 플룸, 섭입대에 고인 지각의 찌꺼기들이 하부 멘틀로 떨어지는 것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뜨거운 플룸은 판의 이동과는 무관한 고정된 지점에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데 이를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열점으로는 하와이, 제주도 등이 있으며 아이슬란드와 동아프리카 지역과 같이
판의 경계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열점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의 경로를 추적하면 판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여러 번 연습해 본 내용입니다. 가령 화산섬의 나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젊어진다면 판의 이동 방향은 이것과는 반대, 즉 동에서 서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지요. 이것은 단면들을 영상화해서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도 지진파를 통해서 그 단면을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지진파 단층 촬영법,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부릅니다. 지진파 단층 분석은 지진파의 피파를 이용합니다. 피파는 고체와 액체를 통과할 수 있는데요. 그 단단함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단단한 지역에서는 피파의 전달 속도가 빠릅니다. 반대로 물렁한 지역에서는 또는 액체에서는 피파의 전달 속도가 느리지요. 멘틀 역시 그 온도에 따라서 단단한 지역이 존재하고 물렁한 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렁한 지역이라는 것은 부분 용융이 되어 있거나 마그마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멘틀 대류가 나타나는 또는 플룸의 차가운 영역에서는 단단하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색깔이 검게 나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뜨거운 지역 또는 마그마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흰색 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칼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왼 아래에 붙어 있는 것은 지진파 속도 변화를 색깔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란색 영역이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영역, 그리고 빨간색이 지진파 속도가 느린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뜨거운 영역, 그리고 여기는 차가운 영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A 지역 같은 경우는 차가운 지역입니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죠? 그럼 이 지역에서는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B와 C 같은 지역에서는 빨갛습니다. 바로 지진파가 느린 지역입니다. 뜨거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져 있거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섭입하는 지역에서도 지진파 단층 분석법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마그마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내용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피파의 속도 편차가 보이죠? 마이너스가 빨간색, 플러스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뜨거운 지역, 그리고 플러스는 차가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A부터 B 지역을 봤을 때 이 지역이 대단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플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발산형 경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피파의 속도 편차를 통해서 여기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판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영역이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영역, 여기가 속도가 느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섭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판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여기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나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붉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해 신체 내부 구조와 상황을 볼 수 있듯이 지구 내부도 슬라이드처럼 촬영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구 내부를 단면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을 지진파 단층 촬영법이라고 하며 주된 도구는 지진파 중 피파입니다. 지진파는 물질이 단단할수록 밀도가 클수록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진파의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므로 열점 등에서 화산활동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뜨거운 플룸에서 피파의 속도는 주변보다 느립니다. 반면 해양판이 섭입하는 지역에서 피파의 속도는 주변보다 빠르지요. 이를 통해 멘틀 대류의 영향, 마그마 생성 지점 등 다양한
지구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자, 앞에 봤을 때 멘틀 대류 외에도 판 이동의 원동력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열점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판의 이동 방향을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파 단층 촬영법을 실제로 섭입하고 있는지 또는 발산하고 있는지 열점인지에 각각 적용해보는 방법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